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이번에는 그 스마트폰과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서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적당하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으려고 하는데, 카메라 뭘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고, 주변 사람들도 카메라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메라 절대 사지 마세요. 카메라를 왜 사시려고 합니까, 지금? 카메라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스마트폰 쓰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 보통 보급형 카메라, 그리고 또 하이엔드급까지 풀프레임이나 전문가용을 제외하고요. 이런 카메라들은요, 스마트폰에 이미 쌍싸대기를 맞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난 성능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스냅용 동영상용 카메라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 작가분들이나 또 상업용 사진을 찍으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사진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용도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까지 스마트폰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카메라를 사야 되지? 카메라를 하나 구입해야 되지 않나? 스마트폰보다 카메라가 더 잘 나올 거 아니야? 요즘 스마트폰도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카메라를 절대 구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러한 분들이 구입을 고려하는 카메라들보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기종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카메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카메라 사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구조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야, 이게 말이 되냐? 그 판형의 깡패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그리고 렌즈, 물리적인 차이. 야, 사진이라는 것은 빛을 받아다가 그 빛을 이미지 센서가 이 픽셀당 그 전화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걸 이미지 프로세서가 다시 처리를 해서 화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판형, 이미지 센서의 사이즈가 커야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 빛에 의해서 그 광자에 의해 전화가 움직이게 되면 그 정보를 통해서 이미지가 가공이 되는 건데, 이만한 센서, 이미지 센서와 이만한 35mm 풀프레임, 그보다 더 큰, 이게 비교가 되냐? 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 시절에서는 이게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학 처리가 된 필름에 감광이 되면서 이 빛의 정보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1제곱밀리미터당 몇 라인을 표현을 하느냐, 이 필름마다 해상력이 있었어요. 감도도 필름은 정해져서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필름의 면적, 빛을 받아들이는 그 면적과 그 필름의 그 해상력, 그리고 감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차이를 이 사이즈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았는데,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제 필름의 처리를 이미지 센서라는 게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미지 센서? 그거 좀 CCD 방식이고 CMOS 방식 있잖아. 과거에는 CCD 방식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많이 썼는데, 이게 제조하기가 힘들고 단가가 높아. 그래서 CMOS 방식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CCD라는 것은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1969년도에 베일 연구소, 모스펫 베일 연구소에서 우리 강대훈 박사님이 그 팀에 계셨었죠. 모스펫,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IC 소자예요. 요게 이제 파워모드에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IGBT,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에서 좀 더 높은 전압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돼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차 이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 공법의 소자로 된 그 광다이오드 덩어리에 CCD를 또 벨 연구소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지 센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소자의 그러니까 이 빛을 받게 되면은 이 전하가 움직이는, 전하가 이동하는 성질을 통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장치들 만들어내는 그런 소재로 활용하게 된 거죠. 이 원리가 상당히 대단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이게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그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 CCD,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미지 센서나 이미지 스캐너나 이런 방식으로 비디오 카메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 디지털로 필름 없이도 화상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 방식으로 1975년에 코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필름에 올인을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코닥은 필름의 최대
제조사였거든요. 그리고 또 인화 사업을 굉장히 폭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개발해 놓고서 시장을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필름 사업을 이끌어 나가다가 뻔히 디지털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 기존의 사업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보고서도 사업 전환을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닥은 바이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명맥만 이어지다가 이제 바이오 백신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반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필름 카메라의 거대 공룡이었습니다만 그 사업부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가 이 CCD를 사용해서 방송 기자재, 뭐 비디오 카메라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해졌고요. 당시에 이제 시모스는 요게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의 AP, 뭐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요걸 반도체 공법, 그러니까 FAB, 요즘 핀팩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핀팩 공정 미세 공정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TSMC, 대만의 TSMC가 7나노 먼저 들어가서 삼성이 거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470조 돼서 삼성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나노 공정도 7나노 공정 삼성이 한 1년 정도 뒤졌는데 5나노 공정은 한 2개월 정도로 빠르게 지금 따라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까지는 핀팩 공정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GAA 팩 공정으로 가겠다. 근데 삼성은 우리는 3나노부터 GAA 팩 공정으로 해서 뒤집겠다.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드 임팩트 트랜지스터 현재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그 공정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센서가 시모스입니다. Complementary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모스펫을 만드는 그런 공법이랑 같은 그런 공법의 반도체형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게 반도체도 빛을 받게 되면 전하가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지 센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광다이오드 덩어리였던 CCD보다 이 시모스가 이건 화질이 이렇게 나쁘냐. 이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 미세 공정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로 쓰기가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화소를 올리다 보면은 막 자글자글해지는 그런 노이즈 때문에 이거는 저가형 웹캠, 뭐 토이 카메라 이런 데만 쓰는 거지 고급 카메라는 CCD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라이다하고 카메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이었죠. 라이다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센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센서를 사용하려면 라이다가 필요한 거야. 카메라 보지도 못하고 뎁스 측정도 제대로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거 안 돼.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팩 공정이 빠르게 이제 고도화되고 미세 공정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성능이 월등하게 CCD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CD는 광다이오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단가가 이게 주소 실리콘 웨이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R&D 비용이나 시설 투자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일단 시설을 딱 갖춰놓고 생산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작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보면은 일단 시설 규모 해놓고 시장만 장악해 놓으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삼성이 IM 사업부를 자신 있게 시작을 한 것도 우리는 반도체, 디메모리 시장 있고 SRAM 있고 낸드 프레시 있고 시스템 반도체 다 있는데 그냥 해보자. 얘네들이 뭐 전체 순이익의 막 60%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몇 개 말아먹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자신 있게 사업을 시작을. 사실 IM 사업부가 삼성이 한 10%, 11%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돈이 되는 그런 사업부는 아닌데 그래도 PC는 더하죠. PC는 지금 계속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계속 그 사업부를 유치하는 건 PC에는 종합적인 IT 기기, 뭐 프로세서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고 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IT 장치들이 들어가고 스마트폰은 더 정밀한 장치들로 가장 최신의 장치들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이쪽에 카탈로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완성품을 출시해서 이래서 판매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부품들을 판매하는 서플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부품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규격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카탈로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많이 남든 적게 남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TSMC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기치를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도인가요? 이때 설립돼서부터 지금까지 자체 브랜드를 이 TSMC는 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파운드리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AMD 같은 미묘한 경쟁, 인텔과 경쟁하고 삼성과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이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나노 공정 이상으로 미세 공정을 그 소화할 수 있는 파운드리사가 전 세계 4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 TSMC, 그 다음에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이렇게 4군데예요. 그러니까 이 4군데 중에서 하나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뭐 가장 최소가 14나노고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7나노 공정, 아이폰 같은 경우 5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자꾸 배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한테 기술 설계도 주면은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프로세서를 이제 모디파이 해가지고 내면 어떻게? 근데 TSMC는 자기네들 제품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뭐 우리 브랜드 제품 안 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해.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TSMC가 7나노 공정 그냥 모든 역량과 돈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하자. 그래서 삼성과 1년의 격차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에서 뒤집을 줄 얘기가 자꾸 3.4로 가네. 어쨌든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RX100 요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냐면 이 카메라는 이 전문가용서부터 일반 사용자까지 폭넓게 사용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카메라를 주 카메라로 절대 사용하지 않죠. 이건 스냅용으로. 그러니까 구도를 먼저 여기 다니면서 이쪽 지역에서 작업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화각,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나올까?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네. 그런 밑작업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뭐 크롭바디 1.5분의 1, 1.6분의 1, 풀 그 사이즈 대비 35mm 대비 그 정도 사이즈 되는 렌즈 교환용, 그 다음에 풀프레임 뭐 그런 것들은 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딱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좀 수동 조작도 할 수 있고 약간 좀 아마추어 수준까지는 뭐 이렇게 좀 촬영해 볼 수 있는 손쉬운 그런 카메라 없을까 해서 찾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격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13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고요. 마크 7 7번째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사실은 가장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진보된 카메라고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일반 사용자용 카메라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신 버전이. 그런데 이 카메라가 과연 스마트폰에 비해서 월등하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사느니 일반 사용자들가 이런 거 사느니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를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런 카메라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개인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분해를 해보면 요건 이제 하우징이고요. 네, 하우징.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알루미늄 합금을 말하자면 이제 그 압축 프레스 공법으로 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얼마나 약하냐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게 짜그러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약합니다. 다시 이렇게 또 복구도 되는. 근데 보통 요즘 스마트폰 보시면은요 알루미늄 덩어리를 이렇게 깎아요. 유니바디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휘기가 굉장히 어렵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재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도요. 여기는 최소 6000대, AL 6000대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가공하기가 좋은 뭐 인장 강도가 이렇게 높은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요 케이스 구성하는 데 있어도 이 가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안에다가 이렇게 롤케이지를 넣고 겉을 또 얇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급형 기기들은 외형 디자인에 알루미늄 합금을 썼다 그래도 아주 비싼 재료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 렌즈 부분을 볼까요? 렌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미지 센서, 시모 센서입니다. 이게 뒤에 가서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구동이 되면 이 모터가 있어가지고 이 모터가 여기에 그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요거를 구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빛을 받아들이면 얘가 이미지 센서가 들어온 빛의 그 정보, 광자의 정보를 이제 받아서 전자 이동시켜서 그 뒤에 이미지 프로세서가 연산을 해서 이걸 화상 처리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판형의 깡피라는 것은 요걸 얘기해요. 요게 이제 1인치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이 35mm 규격을 만들어낸 라이카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그 35mm 필름 있잖아요.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고만한 판형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다 그래서 풀프레임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크롭 바디 1.5분의 1, 1.6분의 1은 그 35mm 기준으로 1.5분의 1 사이즈다. 1.6 마이크로 포스터드는 그거의 4분의 1 사이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판형이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 그리고 또 그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스마트폰은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요 갤럭시 Z 플립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딱 요만합니다. 요게 2.5분의 1이에요. 2.5분의 1인치니까 여기에 2.5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3분의 1, 뭐 2분의 1, 1.9분의 1, 2.7분의 1. 요즘은 이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1.33분의 1인치.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은 1인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까지 왔어요. 거의 70, 한 몇 퍼센트죠? 70% 되나요? 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도달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5분의 1, 2.3분의 1, 2.7분의 1 이런 거 쓰는 카메라에 비해서 야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사진이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지. 어딜 스마트폰 카메라가 여기에 비벼.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렌즈 봐봐.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렌즈입니다. 이 소니에 들어가는 렌즈를 이제 짜이츠 렌즈, 칼짜이츠 렌즈라고 하는데 독일의 칼짜이츠 하면은 1846년에 칼짜이츠가 예나 지방에서 설립한 기업이죠. 광학 전문 기업인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게 아니에요. 소니에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칼짜이츠하고 좀 자문 좀 구하고 그리고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 상표 붙여도 돼 해서 라이센싱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니에서 만든 렌즈인데 그냥 뭐 칼짜이츠 이렇게 상표를 그 자동차 오디오도 그렇잖아요. 유명 오디오사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상표를 달아놓으면 그 오디오사에서 스피커 납품 받아서 다는 게 아니에요. 제조사는 거의 다 중국이고 또 설계는 이제 제조사에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요. 설계하면서 스피커를 어떻게 배치할 거고 뭐 주파수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사운드 코덱은 어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브랜드의 엔지니어와 콜라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테스트해서 이 정도 음질이면 우리 상표 가능하겠어 하고 붙이는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면 아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체 장품을 기획해서 자동차 회사에게 이제 납품을 하겠죠. 뭐 일부 브랜드 가운데서는 직접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증을 해서 라이센스만 판매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렌즈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 바리오 조나라는 여기 명칭이 있는데 이게 조나라는 렌즈. 조나가 이게 코팅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렌즈를 가공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게 이제 선에도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공기층을 최소화해서 렌즈를 접합하는 그 칼자이즈 특유의 그 공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50mm f1.5 전 세계에 나온 렌즈 중에서 뭐 최고의 명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받는 렌즈가 있는데 그 조나 공법으로 이제 만든 그런 렌즈. 지금 이제 비구면 렌즈를 비롯해서 코팅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닌데 이 바리오라는 말은 이제 줌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이 안에 보시면은 렌즈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미지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미지가 손 돌릴 때 이렇게 역방향으로 흔들림의 역방향으로 모터로 조정을 해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는 그 센서 시프트 해가지고 지금 아이폰 12 프로에서 강조하는 그 센서 시프트 센서를 움직여서 우측으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역방향으로 흔들림을 잡아주고 아이폰은 이축으로 잡아준다 그래요. XY축만. 요거는 이제 OIS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리티 컨트롤인데 렌즈 부분을 흔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림을 잡는 그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지금 렌즈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요만한 렌즈하고 이만한 렌즈하고 게임이 되겠냐. 그리고 이만한 판형하고 이만한 판형하고 똑딱이인데도 불구하고 판형이 이만하고 이거는 새끼손톱보다도 작고 얘는 그래도 엄지손톱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화질을 비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촬영해 보면은 화질이 일반 사용자는 구분 못합니다. 뭐 광량이 좀 없어가지고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라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야간 촬영 모드라고 있어서 노이즈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광량이 충분한 곳에서 사진 찍어 놓으면 얘가 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반 사용자들이 결과물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물리적인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도 물리적인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게 갖는 의미를 다 간과를 한다는 거예요. 절반만 사이즈, 물리적인 사이즈를 줄이는데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뭐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성능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절반 크기가 작아진 그 기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비싼 가격을 살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서 비슷한 결과물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비슷한 결과물이 내느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내는 거는 프로세서 성능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주는 가상의 결과물이고 이건 네이티브야. 이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 시절에 디지털 카메라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필름은 빛을 받아서 필름의 그 표면에 감광을 해서 그 세 개의 블루, 그린, 레드 2층에 소자의 기록이 돼서 레인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직접적으로 필름에 감광이 되기 때문에 그건 네이티브고 디지털 카메라 얘는 이 이미지 센서가 빛을 받아서 이 전자 이동으로 이 이미지 프로세서가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는데 얘는 만들어진 결과물, 가상의 결과물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악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음악도 LP판 들을 때는 이건 아날로그야. 근데 CD가 나오는데 이거 디지털로 0101000001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걸 음악처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네이티브, 리얼 음악이야. 이건 제대로 된 뮤직이 아니라 음악을 흉내낸 소리야. 그래서 차갑고 감성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CD가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귀에 익숙해졌을 때 이제 MP3가 등장을 했는데 MP3는 주파수 대역 필요 없는 걸 줄이고 필요한 부분 가청 영역만 살려가지고 파일 크기를 줄인 거니까 얘는 가짜야. 얘는 그냥 음악인 척만 하는 거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레코드판에서 CD로 넘어갈 때 CD를 가짜라고 하더니 CD에서 MP3 넘어가니까 이번엔 또 MP3가 가짜고 CD가 진짜랍니다. 이 필름이 진짜고 디지털 카메라 가짜라고 처음 그러다가 이제는 너나 없이 디지털 카메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쓰다가 또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니까 판형의 깡패고 물리적으로 이게 네이티브고 요거는 이 스마트폰에서 만드는 거는 그냥 가상의 현실. 이거는 그냥 VR이야, 버추얼 리얼리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그 화상 자체가 그 프로세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 그런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지털 카메라가 빛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이미지 프로세서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로 실사에 맞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상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미지 센서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 센서 뒤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가 붙거든요. 이 이미지 프로세서의 성능 그리고 이걸 통해서 화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이미지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기구의 단점을 이미지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가 극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그 소니가 가장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 중에서는 좋은 센서를 쓰는 업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욘즈가 전체 칩셋으로 하면 이제 3세대고 4세대 XR이 나왔어요. 그런데 출시되는 시기를 보면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가 성능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초창기 2세대에 해당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만 붙어요. 근데 3세대는 이 가운데 D램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처리 속도를 빨리 했다. 그 XR은 이제 동영상에 최적화해서 이제 4세대로 나왔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이미지 프로세서는 어떻습니까? AP가 이걸 다 총괄을 합니다. AP에서 그 안에 GPU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들어가 있고 다양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하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AP는요 1년이 멀다 하고 리프레시가 됩니다. 새로운 신형으로 제조 공정이라든지 기능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같은 경우에 5나노 공정 거기에 NPU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NPU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하기 전에 뭐 알고리즘한테 있는 이걸 통해서 이거는 까만 건데 노이즈가 많지 않게 까맣게 칠해버려. 이거는 하얀 건데 저렇게 점들이 많네 그냥 하얗게 그냥 날리자. 뭐 이런 식의 똑똑한 소프트웨어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프로세서와 또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이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성능에 있어서는 거의 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 예전 그 구석대 시대에 이거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 리뷰를 하거나 카메라의 우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 판형의 깡패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얘는 판형의 깡패지만 얘는 이미지 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깡패입니다. 그러면 판형의 깡패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극복을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AP가 깡패고 소프트웨어가 깡패이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세서가 처리 못하는 영역까지 얘는 다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물리적인 한계, 뭐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빛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런 판형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거를 얘는 더 적은 이런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카메라 모듈과 이미지 센서로 얘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이즈가 훨씬 더 작아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만한 게 요만해졌어요. 이런 똑딱이 카메라에서도 보통 24에서 26mm, 28mm 요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광각을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광각으로 갈수록 배럴 디스토션 현상이 심해집니다. 주변부 화각이 무너져요. 그러려면은 이걸 방지하려면은 렌즈가 커져야 되고 그 안에 비구면 렌즈를 비롯해서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각 렌즈 뭐 16mm, 15mm 렌즈 보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딱이 작은 렌즈에는 이 배럴 디스토션 현상 때문에 광각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13mm, 뭐 15mm 이런 광각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각 카메라를 사용을 해보면 화질이 좋아요. 주변부 화질 저하가 거의 크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걸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똑딱이들이 못해주는 거를 이런 작은 렌즈들이 이미지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힘으로 극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월합니까? 자, 판형이 깡패, 소프트웨어 AP가 깡패. 그럼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주고받았으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사이즈를 보세요. 물리적인 사이즈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오히려 또 광각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때때로 야간 모드에서 소프트웨어의 그런 힘으로 노이즈를 더 억제를 해주는 그런 카메라를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돈 주고 사셔야 되겠어요? 이걸 돈 주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걸 돈 주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는 솔직히 카메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카메라는 보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통신기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는 GPS 들어있고요. 자이로 센서 들어있고 그리고 지자계도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계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만 있습니까? 디스플레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은요 사이즈가 뭐 3인치에서 뭐 커봤자 3.5인치고 터치도 안 됩니다. 최근에는 터치로 초점을 이렇게 잡는 기능만 지원을 하고 있고 메뉴는 터치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OLED 방식 사이즈도 지금은 6인치 이상으로 다 커졌고요. PPI도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또 여기에는 통합 OS를 통해서 기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면에서 훨씬 더 월등한데 카메라는 예전에 그 NDIR 방식으로 이게 도수처럼 이게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로세서 성능이 통합 OS를 쓸 수 있을 만큼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에만 최적화되어 있고 통합 OS를 돌릴 만큼 충분한 그런 클럭이라든지 연산 속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얘는 PC나 태블릿으로 옮겨서 사진을 검색하고 뭐 감상하고 초점 맞춰서 확인해야 되지만 얘는 디스플레이에서 얼마든지 PPI가 일반 노트북 PC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작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요 길어야 뭐 한 2-3시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진 찍을 때 그렇고요. 동영상을 찍게 되면 1시간도 사용을 못해요.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뭐 사진을 찍는 거는 뭐 하루 종일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한 3-4시간 정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뭐 플래시 메모리, 또 D램, 또 통신 모듈, 뭐 와이파이,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절전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성비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전자제품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물리적으로도 대략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동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편의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디스플레이, 최고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하루 종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물리적인 사이즈도요.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무게도 150g에서 200g 사이인데 이런 것들은 한 300g 정도 나가거든요. 300에서 한 400g 사이로 무겁습니다. 휴대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얘는 오로지 사진만 찍지만 얘는 다양한 기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통신서부터 인터넷 그 외에 뭐 게임기도 여기 통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도 얘 못지않게 광량이 충분한 곳에서는 거의 구분할 수 없는 품질로 나오고, 어두운 곳에서는 소프트웨어 더 발전된 프로세서로 노이즈가 더 요즘 결과물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전문가나 사진을 정말 제대로 배우시거나 상업용 사진을 찍지 않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구입을 하셔야 될까요?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를 잘 쓰셔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별도의 돈을 주시고 사셔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다 귀찮은데 들고 다녀야 되고, 배터리도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몇 개 사셔가지고 계속 갈아 끼우고, 이걸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스마트폰보다 더 잘 나올 거야 기대를 하면서 촬영을 해보면 절대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가 힘듭니다. 왜?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구도를 보는 능력이나 또 수동 메뉴를 다루는 능력, 이런 스킬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 또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은 이 스마트폰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이 더 떨어지고 기기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걸 비싼 돈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실 바에는, 이거 사실 바에는 그 돈을 최신 스마트폰 구입할 돈에 보태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스마트폰 최근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미쳤다, 가격이 이제는 미친 듯이 막 150만 원, 200만 원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 스마트폰 진짜 너희들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마트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저한테 200만 원이 있는데 딱 하나 IT 기기 중에서 필요한 거 하나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200만 원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면 저는 스마트폰 최신 폰을 구입하는데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현재 IT 업계든 전자업계든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구입 가치가 높은 상품입니다. 왜?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전화기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최고의 품질과 또 가독성을, 보통 떨어져야 한 600니트 정도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니트까지 나온다고 하죠. 휘도, 또 콘트라스트 비도 우수하고, 또 OLED 같은 경우는 콘트라스트 비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스를 보는데 너무나 좋아요. 또 음악 감상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노트북 PC나 태블릿 없어도 즐길 수 있어요. 카메라도 보통 이런 똑딱이 카메라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다 해줍니다. 오히려 그 이상 편리하게 해주고, 광각서부터 최근에는 이제 망원 60 몇 미리, 65mm인가요? 그러니까 표준 기준으로 2.5배, 그 다음에 광각 기준 5배.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광각 5배 지원을 합니다. 이런 물리적으로 극복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극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터리도 충분해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휴대하기도 너무 간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화금이나 재료들도 IT 제품 중에서는 가장 고급 제품, 고가의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또 중심이 되는 AP, 최신 공정에 들어가 있는 가장 최신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USF라고 해서 빠른 저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D램도 그렇고 통신 모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이 일단 실리콘 웨이퍼로 안정화가 되면은 제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게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안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올 뿐이지, 실제로 이 기기가 담고 있는 가치를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기기 중에서 가장 제값을 하고 가장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기기가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하셔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돈을 더 절약하시는 방법입니다. 산업기기에서도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 열화상 카메라인데, 그전에는 이 열화상 카메라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디스플레이까지 담고 있고 이걸 총으로 스피드건처럼 쏴서 측정을 하는 기기를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이 한 300~400만 원 더 가는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USB-C 단자로 연결을 해가지고 카메라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다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결과물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기기 전반에 걸친 혁명까지 얘가 가져왔어요. 어디 이거 뿐이겠습니까? 이 구조가 그대로 드론으로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헬리콥터에서 찍을 수 있는 그 화면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다 촬영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지금 가격이 오른다, 얘네는
풍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정말 문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또 뭐 이 카메라만 한정져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기구에서 오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얘가 AP와 소프트웨어로 얼마나 잘 극복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용도로 서브 용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 작가용으로 해서 이제 뭐 풀프레임 렌즈 교환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분들에게까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차피 전문가들은요 그 영역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 카메라 구입하지 마세요. 이런 카메라 구입하시면 이게 짐됩니다. 괜히 돈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보다 왠지 좋은 기능이 나올 것 같아서 사서 찍어보면 영상이든 동영상이든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시장이 계속 꼬꾸라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비해서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 규모에서 R&D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프로세서든 뭐 기판이든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면은 이거 몇 세대 전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기적인 완성도는 매우 떨어지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렌즈, 이미지 센서 외에는 스마트폰보다 다 열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요 렌즈의 구성이나 이미지 센서의 판형은 좀 작지만 나머지가 다 훌륭한 최신 기술들이 투입된 그런 깡패 같은 성능의 장치들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플래시라이트인데 요거는 캐퍼시터입니다. 이 플래시라이트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밝은 빛으로 팡 터지게 하는, 순간적으로 고전압, 전압을 높게 올려줘야 전류가 순간적으로 높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게 배터리 많이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요 기판부, 요게 IC 칩이죠. 요거 삼성전자에서 납품했네요. 보니까 이미지 센서도 아마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지금은 이게 움직이는데 초창 개발에도 고정형으로 나왔고요. 뭐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카메라 올해 나는 쓸 거야 하고 고르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아직은 구현하지 못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요런 30배 줌 컴팩트 카메라 요런 거 사세요. 요게 WX500인데 여기 WX800도 있어요. 800은 요보다 좀 최근에 2017년, 2018년에 나온 건데 그 가격이 요거보다는 좀 비쌉니다. 얘는 전시품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중고는 16, 17만 원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요게 30배 줌이니까 아직까지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이 30배 줌은 구현을 못하고 있거든요. 요런 거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나름 괜찮습니다. 이건 돈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와 관련된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오해 그리고 또 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반 사용자분들도 이런 분들은 잘 숙지를 하시고 또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카메라 리뷰하시는 분들 특히 이 스마트폰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게 판형이 깡패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외에 이미지 프로세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성능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하우징에 대한, 그리고 여기 휴대성, 이 얇은 두께에서 이 정도의 비슷한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이게 네이티브든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든 어차피 사용자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물을 내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콘텐츠를 또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